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최현석. 그 이름은 태호에게 있어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선 권력의 부패와 오만함의 상징이었다. 최현석은 태호의 성공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방해했고, 최근에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려는 대규모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었고, 태호는 늘 그렇듯 전략적인 사고와 냉철함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료가 충분합니까? 이번에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최연석의 수법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가 쳐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완벽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치밀한 준비성이야말로 태호를 이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3개월간 추적한 자금 흐름과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이 이미 검찰 고위층과 연주를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는 있지만 상당한 정치적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압력은 내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진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태호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다. 고독한 승리자의 그림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최연석의 비자금 통로 중 하나로 의심되는 작은 제조 공장의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향했다. 고급 세단이 낡고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불안감을 느꼈다. 이 지역은 그의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듯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장 건물을 둘러본 후 태호는 민준에게 먼저 회사로 돌아가 추가 분석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혼자 잠시 걷고 싶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코트 깃을 올리고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문득 그의 눈에 띈 것은 동네의 작은 미술 학원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흙을 빚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 2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태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다. 여자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보다는 단단함과 우아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의 전처. 그는 그녀를 8년 만에 보았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명은 소년, 다른 한 명은 소녀였다. 소녀는 왠지 모르게 태호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다. 무표정하고 진지한 눈빛이 그랬다. 소녀는 활발하고 명랑해 보였으며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태호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태호는 몸을 돌려 벽 뒤로 숨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CEO 강태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통제력을 잃은 적은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몇 걸음 걸어오다가 멈췄다. 준아, 소라, 잠깐 엄마 기다려.
엄마가 아까 선생님한테 맡겨둔 서류 가지고 올게. 서연은 아이들에게 말하고는 다시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주는 학원 앞에 낡은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소녀솔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벽에 그려진 낙서를 구경하고 있었다. 태호는 숨을 죽이고 준을 바라보았다. 8살쯤 되었을 것이다. 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색 공책을 꺼내더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적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이 펜을 쥔 모습은 무척이나 익숙했다. 태호는 자신이 준의 8해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목을 죄어왔다. 소리가 갑자기 태호가 숨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호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하지만 소리는 태호를 보지 못하고 그저 고양이를 발견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낙서 구경으로 돌아갔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서연이 다시 나왔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태호는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그는 벽에서 몸을 떼어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JY 그룹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태호는 최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접시 위의 음식은 맛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8년의 공백이 비로소 그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느꼈던 해방감이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태호는 핸드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부터 최연석 부회장 거는 김민준 팀이 주도하십시오. 나는 당분간 개인적인 일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보고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에게 하도록 하십시오. 민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대표님. 하지만 회장님께서 새로운 인수건에 대해 대표님과의 논의를 원하셨습니다만 그 일은 다음 주로 미룹니다. 지금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었다. 더 중요한 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인생에서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공지상주의는 그의 삶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제 그들이 걸어갔던 골목으로 다시 향했다. CEO의 위엄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는 그저 평범한 옷차림으로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서영과 아이들이 사는 집을 알아냈다. 작고 소박한 2층 주택이었다. 집 주변은 잘 가꾸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밝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태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태호는 한동안 대문 앞에서 서성였다. 배를 눌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8년 동안 그는 그들의 삶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릴 자격이 그에게 있을까? 그는 용기가 부족한 자신이 싫었다. 결국 그는 배를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서연이 그들을 배웅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과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자리를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JY 그룹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되찾고 잃어버린 자신을 구원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다시 그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색함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냉정한 회의와 예상 밖의 재회, 강태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지만 그의 냉철함과 정확성은 여전했다. 오히려 그는 이 새로운 혼란을 에너지로 삼아 업무에 더욱 몰두했다. 외적인 완벽함은 내적인 동요를 감추는 훌륭한 방패였다. 그가 이끌고 있는 JY 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구원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연석 부회장과의 대결은 이제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초전처럼 느껴졌다. 오전 내내 태호는 회의실에서 핵심 임원들과 함께 최연석이 꾸민 부당거래와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태호의 전략적 깊이에 압도당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연석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명료했다.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최 부회장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투명성과 원칙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우리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는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김 팀장 내가 전에 언급했던 그 미술학원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최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계획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태호는 그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업무로 가장했다. 그는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어쩌면 서연과 아이들을 우연히 다시 만날 구실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태호의 지시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한마디 질문도 없이 즉시 실행에 옮겼다. 민주는 태호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 묻는 대신 그의 지시에 맹목적인 신뢰를 보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태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태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계 중 하나가 민준과의 관계였다. 며칠 후 태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 동네로 다시 향했다. 그는 이번에는 은밀하게 움직였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급 세단 대신 그는 직접 운전하는 평범한 검은색 SUV를 몰고 갔다. 그는 그 지역을 자세히 관찰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서연이 운영하는 마음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미술 학원이 유난히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학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마치 숨어 있는 사냥꾼처럼 곧 아이들의 학교 시간이 되었고 서연은 학원 문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맞이했다. 8살 된 주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에는 조숙함이 어려 있었다. 6살 된 솔은 서연의 치마폭을 잡고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다. 태호는 차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대할 때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도 엿보였다. 태호는 그녀가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사실에 존경심과 함께 쓰라린 고통을 느꼈다. 그는 준의 손에 들린 파란색 공책을 다시 보았다. 며칠 전 그를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공책이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숙제 공책이 아니라 준의 내면 세계가 담긴 중요한 무엇임을 직감했다. 그 공책이 그의 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제 강태호 CEO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행동해야 했다. 그들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자신에게 후퇴는 없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 대문 앞에 도착해 열쇠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태호와 마주쳤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다. 서연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차가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강태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오랜 원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태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표정에서 분노나 질투 대신 철저한 무관심에 가까운 경계심을 읽었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주는 엄마의 뒤로 숨어 태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했다. 솔은 태호의 잘생긴 외모에 잠시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엄마의 경직된 태도를 감지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말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에게 볼 일은 없을 텐데요. 용 것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은 태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의 방패였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변명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실은 사업 문제로 이 근처에 왔다가 당신과 아이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궁색했고 서연의 경멸 섞인 미소에 그는 더욱 초라해졌다. 사업 문제요. 네 JY그룹의 강태호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사업이 최우선이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다. 그녀는 태호의 삶의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는 당신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주는 조용히 엄마의 뒤에서 태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둡고 깊은 눈빛은 태호를 더욱 괴롭혔다. 태호는 마침내 솔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솔아, 너는 많이 컸구나. 솔은 엄마의 치마를 놓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 순진한 질문은 태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저씨, 그는 자신의 딸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대답했다. 소라, 괜찮아. 어서 들어가자. 태호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는 그녀는 열쇠를 돌려 대문을 열고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대문이 단호하게 닫히는 소리가
태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닫힌 대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JY 그룹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남자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동시에 그의 오랜 잠재된 감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호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경계심과 준의 무표정한 눈빛 그리고 솔의 순진한 질문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최현석 부회장의 비리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내일 아침까지 자세히 보고하십시오. 동시에 나는 그 지역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전과 같이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공적인 싸움과 개인적인 싸움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최현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의 사업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서연과 아이들의 삶에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그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태호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가동해야 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공작과 아버지의 그림자. 강태호는 두 개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JY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최현석 부회장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뿌리 뽑는 치열한 기업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서 8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전처와 아이들의 맘 ụ bị nun, khổ đối ha cổ lời x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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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ả. Tu cuộc chiến này mặc dù khác nhau đều đòi hỏi chiến lược sắc bén và tinh thần thép từ anh. 업무적으로 태우는 치밀한 전략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민준 팀장에게 최현석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시하며 검찰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호는 단순한 내부 고발을 넘어 최현석이 구축한 권력의 사슬 자체를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핵심은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부회장이 회사에 끼친 재정적 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무팀을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을 재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가장 작은 오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태호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절대적인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태호는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통해 서연의 집 주변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서연의 집 자체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주인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 실패했다. 태호는 서연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침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태호는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다. 매일 퇴근 후 그는 그 동네 근처의 카페에 앉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시간을 관찰했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그의 고독한 삶의 유일한 빛을 선사했다. 어느 날 오후 태호는 준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준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다가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행동은 태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준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태호는 즉시 차에서 내려 준을 향해 걸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멈췄다. 서연의 차가운 경고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나서는 것이 준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참을성이 필요했다. 전략을 바꾸어야 했다. 다음 날 태호는 민준을 통해 서연의 미술학원인 마음의 정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후원금의 명목은 지역예술교육 지원이었고 액수는 학원의 1년 운영비에 해당했다. 그는 서연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서연은 익명의 거액 후원금에 놀랐지만 그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학원의 시설을 보수하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술 재료를 구입했다. 그녀는 후원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 돈이 뜻밖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호는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태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으로만 끝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준과 솔의 학교 일정과 학원 시간을 모두 파악했다. 마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듯이 그는 아이들의 삶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준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근처 공원에서 축구 클럽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태호는 다음 화요일 운동복 차림으로 공원에 나타났다. 그는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준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은 또래보다 조용했지만 축구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준이 넘어지자 태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른 코치와 친구들이 준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태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관찰자의 역할만 할 수 있었다. 그의 깊은 후회는 공원의 잔디밭처럼 그의 발 아래에서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일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시켜버렸다. 며칠 후 태호와 최현석의 대결은 예상대로 격화되었다. 최현석은 태호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언론은 태호가 가정을 버린 차가운 CEO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이는 JY그룹의 주가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 개인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공격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점이 회사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최현석이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최 부회장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내 개인사를 이용해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김 팀장, 우리는 그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날 저녁 태호는 다시 서연의 집 근처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준이 가지고 다니는 파란색 공책을 떠올렸다. 그 공책에는 준의 솔직한 감정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어쩌면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실일 수도 있었다. 태호는 도덕적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타인의 사적인 물건을 훔쳐보는 것은 CEO로서의 그의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CEO의 강태호가 아니라 후회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그 공책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후 서연의 집 대문 앞에 우연히 놓여진 분리수거함을 보았다. 종이류 분리수거함 안에는 낡은 그림 스케치북과 함께 파란색 공책이 보였다. 태호의 심장이 섬뜩하게 멈췄다. 왜 준의 소중한 공책이 분리수거함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 그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태호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공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공책은 낡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마치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죄책감과 절박함이 뒤섞인 채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시동을 걸고 그곳을 벗어난 후 태호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다. 그는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생활 침해였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공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적힌 제목이 있었다. 나의 비밀일기장. 강준 6살부터. 6살부터 태호가 이혼한 직후부터였다. 태호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작은 공책이 담고 있는 세월의 무게는 그가 JY 그룹을 이끌면서 느꼈던 어떤 압박감보다도 더 거대하게 그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그의 현재를 규정할 미래였다. 심화되는 대결과 작은 흔적. 강태호는 차 안에서 파란색 일기장을 펼쳤다. 밤의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일기장 속 글씨들은 선명하게 그의 눈을 찔렀다. 그의 손은 공책을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읽게 될 내용이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임을 예감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6살 준의 삐뚤빼뚤한 그림으로 시작되었다. 한쪽에는 태양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넥타이를 맨 남자가 서 있었다. 20xx년 7월 15일 비가 많이 왔어요. 아빠는 회사를 갔어요. 아빠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 그림. 태호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목이 메마른 사막처럼 조여왔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혼 직전 그는 이미 JY 그룹의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 그는 늘 시간에 쫓겼고 준을 안아줄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심지어 아내가 울고 있을 때조차 그는 업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20xx년 11월 3일 엄마가 미술학원을 열었어요. 힘들지만 웃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놀러 가는데 나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주 바쁘다고 했어요. 나는 아빠처럼 바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자랑스러워. 이 단어는 태호의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용암을 부어넣는 듯했다. 주는 그의 부재를 단순히 바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은 아버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되려 노력하고 있었다. 태호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후회가 온몸의 뼈마디를 타고 흐르며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민준 팀장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최현석 부회장이 검찰과의 연주를 이용해 선수를 쳤습니다. 그가 저희 핵심 기술 유출권을 대표님의 개인 비리로 엮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가 대표님의 이혼과 개인사를 들먹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개인적인 공격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일기장을 읽은 후 이 기업적 위기는 이전처럼 절대적인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진정한 위협은 이 작은 공책 안에 있었다. 침착하십시오, 김 팀장. 그가 성공을 가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언론 대응은 강경하고 단호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태호는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다시 썼지만 그의 내면은 만신창이었다. 다음 날 아침 JY그룹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태호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굳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태호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태호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최현석이 제시하는 모든 허위 의혹에 대해 정확한 증거와 논리로 반박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태호의 개인적인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8년 만이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강태호 씨, 지금 뉴스 보고 계시죠? 당신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가정을 버린 CEO라는 기사가 아이들의 학교에까지 퍼졌어요. 제발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을 읽었지만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눈물의 고백과 반격의 서막, 특히 그가 잊어버린 파란색 공책에 대한 기록은 태호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주는 태호가 떠나기 전 단 한 번 선물해 주었던 그 낡은 공책을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로 여기며 숨겨진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준에게 이 공책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던 것이다. 병원을 나선 강태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JY그룹의 차가운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아버지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파란색 일기장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최연석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아이의 믿음을 지키는 성전이 되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불과 몇 주 전의 것이었다. 주는 이미 외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 태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후회의 눈물은 일기장 위로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이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 태호는 즉시 회사로 돌아왔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파란색 일기장과 최연석의 비리 의혹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태호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내면의 고통을 다잡았고 보고서를 응시하며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정의로운 힘이 되어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태호는 준의 작은 어깨와 힘없는 숨소리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단순한 감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이 주는 비난 속에서 아이의 작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일 수도 있었다. 김 팀장,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오후 3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최연석 부회장이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태호가 민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병실로 들어섰다. 준은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태호는 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준의 손은 뜨거웠고 태호는 자신의 차갑고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준의 옆 의자에 앉아
밤새 병실을 지켰다. 네, 대표님, 모든 증거는 완벽합니다. 최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증거와 검찰 고위층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가 먼저 언론을 통해 대표님의 개인사를 공격하고 있어 여론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태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는 권력과 부가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강한 CEO였지만 비참한 아버지였다. 여론은 진실 앞에서 바뀔 것입니다. 태호는 말했다. 최 부회장은 내가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이고 우리가 이용할 틈입니다.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일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은 당신의 사업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 주십시오. 서연은 전화를 단호하게 끊었다. 오후 3시 JY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현석 부회장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태호가 개인적인 스캔들과 아들의 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부회장은 연단에 서서 태호의 자격 박탈을 주장하는 독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때 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열기로 인해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명확했다. 준은 옆에 앉아 있는 태호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린 파란색 일기장을 보았다. 강태호 대표는 개인적인 무책임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가정도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수십만 직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부도덕한 사생활은 곧 JY 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최현석은 과장된 목소리로 태호를 비난했다. 새벽녘 태호는 준의 열을 재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 그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다. 그의 파란색 일기장이었다. 준은 잠든 와중에도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있었다. 태호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읽었다. 그는 준의 숨겨진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해야 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고 결정적인 기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록은 6살 때의 것이다.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태호의 냉정함과 카리스마에 익숙했지만 사생활 문제 앞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때 태호는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저씨, 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그는 여전히 태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최현석 부회장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태호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악의 실패자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준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서연에게서 왔다. 서연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모든 것을 멈추었다. JY그룹의 운명보다 준의 건강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태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최현석의 비난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왔다. 이사들은
냉철한 CEO의 인간적인 면모에 당황하면서도 동요했다. 태호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준의 손을 꼭 잡았다. 준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다. 하지만 태호는 곧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철처럼 빛났다. 하지만 개인의 실수와 기업의 경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 부회장님은 저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JY그룹을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20xx년 9월 20일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하늘에 편지를 써요.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 밤 별에게 빌었어요. 나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빠도 나를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가 준 파란색 공책에 매일 아빠 생각을 적을 거예요. 태호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현석이 주도한 수년간의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정부 로비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자금의 흐름 날짜,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까지 모두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주는 말없이 태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뒤섞여 있었다. 왜 아빠는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뉴스에서 그랬어요. 최 부회장님이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JY그룹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태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날 밤 태호는 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는 가장 최근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최현석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태호가 개인적인 위기로 인해 반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오판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태호는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아빠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와 엄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너희를 혼자 두었다. 뉴스에서 아빠를 욕하는 것은 그들이 아빠의 잘못된 부분만 봤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맞아. 이 자료는 현재 검찰 특수부의 익명으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오후 5시에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사 여러분, JY그룹은 투명성과 법치 위에 서야 합니다. 부패한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태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아빠가 준 파란색 공책. 태호는 그제야 그 낡은 공책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6살 준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들이 이어져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태호는 자신이 분리수거하면서 주었던 그 공책이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들의 마지막 증표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태호의 개인사를 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생존이 최현석의 부패를 끊어내는 데 달려 있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현석 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고 최현석은 분노와 절망 속에 회의실을 떠나야 했다. 주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일기장에 썼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믿었어요. JY그룹은 위기를 넘겼다. 태호는 기업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호는 민준에게 긴급 상황을 통보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병실 앞에서 그는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극도로 지쳐 보였고 그의 등장에 분노가 아닌 공허함을 드러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그는 승리감 대신 깊은 책임감을 안고 서연 앞에 섰다. 서연은 이미 뉴스 속보를 통해 태호의 승리와 최현석의 몰락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태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아들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준의 침대에 기대어 흐느꼈다. 8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눈물로 폭발했다. 축하합니다, 태호 씨. 당신은 당신의 일에서는 승리자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푸른 일기장의 진실. 서연 씨, 나는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는 여전히 패배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JY그룹의 CEO가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준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네가 아빠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태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JY그룹의 냉철한 CEO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준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8년 동안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버렸던 파란색 공책을 희망의 끈으로 삼아왔는지 알았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느꼈던 모든 분노와 경멸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준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준이 자랑스러워하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서연은 태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절박한 고백에 마음의 둑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8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보상받는 듯 했다. 그녀는 태호가 권력과 부를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호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분노하려 했지만 태호의 통제 불가능한 눈물과 절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준이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광경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일어나세요, 태호 씨. 당신의 후회를 믿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없을지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강태호는 침대 옆에 앉아 준의 파란색 일기장을 쥐고 있었다. 새벽빛이 병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태호의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CEO 강태호의 철저하고 냉정함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지금 이 순간 그는 8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가장 비겁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산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다. 용서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화해의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그는 파란색 일기장을 마음속에 새긴 채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차가움 대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호 씨, 무슨 일이죠?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정의의 실현과 화해의 결말. 왜 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서연의 말은 비난이었지만 태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호에게 승리는 더 이상 주가나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믿음을 되찾는 과정이었으며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JY 그룹의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도 태호는 성공의 환호 대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선택했다. 태호는 일어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것, 준의 일기입니다. 서연 씨,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연석 부회장의 모든 비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태호가 제공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연석을 비롯한 관련 공모자들을 체포했다. JY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대중은 냉철한 CEO가 사실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태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더욱 조심스럽게 넘겼다. 이 일기장은 준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희망의 기록이었다. 태호는 6살 아이의 시선으로 본 자신의 잔혹함을 마주했다. 하지만 태호의 진정한 변화는 업무에서가 아니라 병실 안에서 이루어졌다. 준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태호는 매일 저녁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태호가 읽었던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이 혼자 간직했던 깊은 외로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태호는 준에게 JY그룹의 복잡한 경영 이야기 대신 우주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준의 파란색 일기장에 적힌 작은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준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의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20xx년 5월 1일 아빠는 정말 바쁜 사람인가 봐요. 뉴스에 아빠 얼굴이 나왔어요. 아저씨들이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나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빠와 나 그림.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준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준은 아빠와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준은 태호에게 파란색 공책을 내밀며 말했다. 아빠, 이제 새로운 일기장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슬픈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는 준이 당신을 잊도록 노력하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후회하고 있군요. 태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준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함께 채워줄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쓰자. 태호는 준을 가슴에 안았다.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XX 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선물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나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비싼 장난감 대신 아빠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나를 잊어버린 걸까요? 나는 아빠를 잊지 않았어요.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호의 단호한 결단과 변화된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의 희망이 그 상처를 덮기 시작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후회합니다. 나는 JY 그룹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이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준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준은 퇴원했다. 태호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닌 준과 소래 학교에서 가까운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새로운 집을 준비했다. 그는 서연에게 억지로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밤새 준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좀 쉬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고 그의 진심이 서연의 경계심을 잠시 무너뜨렸다. 태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결혼을 다시 시작하자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당신과 아이들의 삶에 온전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협력하여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태호의 솔직한 고백과 눈물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인 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8년 만에 태호가 보는 가장 진실된 미소였다. 좋습니다, 태호 씨. JY그룹의 CEO가 아닌 아이들의 아버지 강태호 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성공보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20XX 년 8월 12일 내 생일.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나는 이제 7살이에요.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바쁜 아빠를 대신해 내가 아빠에게 보낸 편지를 벽에 붙여주었어요. 나는 매일 밤 그것을 보고 자요. 그날 오후 태호는 새로운 집에서 준과 솔 그리고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것은 8년 동안 태호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소박하고 의미 있는 식사였다. 태호는 성공적인 CEO로서 얻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가족을 통해 되찾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의 진심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당신의 일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비난받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태호에게 파란색 일기장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것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자 태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다. 최연석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JY그룹은 태호의 정의롭고 윤리적인 리더십 아래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태호의 가장 큰 성공은 이제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파란색 일기장이 상징하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낸 데 있었다. 태호는 망연자실했다. 기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가족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절망했지만 동시에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는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태호는 이제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그는 강력한 CEO였지만 그보다 먼저 따뜻한 아버지였다. 그의 삶은 절망적인 후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화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태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제 그의 기업 전쟁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을 넘어섰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성전이 되었다. 그는 준의 손을 다시 한번 잡고 말했다. 약속하겠다. 아빠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8해의 공백과 그림자. 이 대목에 이르자 태호는 더 이상 소리 없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흐느꼈다. 그가 회사의 합병과 인수를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 때 그의 어린 아들은 겨우 밥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선물로 갈망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JY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혼잡함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의 심장은 오직 회사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뛰고 있었다. 8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섰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 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성공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인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병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새로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JY그룹으로 돌아온 태호는 최현석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파란색 일기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의 나침반이었고 절대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최고의 동기부여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호 대표님, 최연석 부회장이 다시 한번 J와 이 그룹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보고서 파일럿을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민준은 태호의 대학 후배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것이었다.